네, 이번 회차는 국제무역사 서머리 3편의 2장 관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회차에 이어서 5절 통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목차 보시면 통관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내용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출입공고에 규정된 대로 수출입 승인을 받은 물품. 자, 수출입공고에 뭔가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거하고 관세법의 규정하고는 서로 별개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출입공고에 수출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수출 신고가 생략된다거나 뭐 관세법상의 어떤 신고가 생략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수출 신고가 생략되는 것은 없고 그렇게 수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을 수입 신고, 수출 신고를 할 때 증명을 해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시면요. 신속 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입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에 조건에 면제를 받아 통관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외무역법상의 규정하고 관세법상의 통관하고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요. 여행자 휴대품인데 필요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에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여행자 휴대품이니까 그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 세관에서 그걸 맡아둡니다. 그걸 유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통관에 제한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관세법상 규정에 의해서 수출입 제한되는 물품이 따로 또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외무역법하고 별개로 또 관세법에서 제한하는 물품이 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관세법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둔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실용신안권, 영업권, 영업비밀 뭐 이런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으로 2번 이상 출제가 된 것이니까 오답도 이렇게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국내에서 환적되는 물품이에요. 외국에서 물품이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 잠깐 보세구역에 있다가 환적돼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세관에서 그걸 검사한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작권을 위반한 물품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환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보류, 유치 이렇게 물품을 붙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적을 위해서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국에서 와서 미국으로 가는 물품인데 메디 인 코리아라고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그 물품을 몰수한다. 물품을 몰수하는 건 잠깐 맡아두는 게 아니고요. 아예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유치할 수 있다. 맡아둘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통관을 할 때, 수입 통관을 할 때 특히 세관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따라서 원산지를 표시하면 되고 그거 이제 수입 통관을 할 때 세관에서 검사,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 에 보시면요.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되거나 수입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부적인 규정이 들어가면 뭐 담보를 뭐 먼저 내고 그다음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수출입 될 수 없다라는 원칙적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상표권자가 뭐 A라는 상표가 있어요. 근데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세청장에게 그 신고를 안 해놨다. 나는 나의 권리에 대해서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게 없으니까 아무나 이거 수입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도 수출입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8번 보시면요. 수입신고가 수리됐어요. 그래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세관의 영향력이 끝난 것이 아니라 관세법 위반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세구역 반입명령이다라고 했었죠. 물론 이제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난 후 3개월 이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보세구역으로 반입명령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수입신고 관련된 내용에서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봅시다. 수입신고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해당 물품의 권리자인 화주, 그 다음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는데 뭐 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습니다. 뭐 애시 조건인 경우에 은행이 할 수 있다라든가 뭐 피보험자 그 물품에 대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수입하려는 물품, 원칙적으로는 그 운송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다음에 입항 후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속통관을 위해서 입항 전 수입신고 제도를 두고 있죠. 그래서 5일 전, 선박의 경우는 5일 전, 그리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하루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한 걸로 보고, 그리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품은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그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수입신고를 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때 수입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날이었어요. 이때는. 자, 반출신고를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목차 보시면 수출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내용 한번 보면요.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관할세관은 신고하는 시점에 물품 소재지와 관련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좀 실무적인 내용이긴 한데 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A라는 물품이 예를 들어 서울세관의 관할 하에 있는 어떤 창고나 뭐 공장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고를 하면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 그 물품 소재지의 관할 세관에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칙적으로 이제 선적전 검사라고 하면 해당 세관에서 그 수출 신고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맨 뒤에 보시면 수입통관 검사 수수료와 수출통관 검사 수수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는 고시가 따로 있고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라는 고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때 일정 수수료를 세관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수출신고, 그다음에 수입신고 할 때에 그 검사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 수수료는 서로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이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수출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에 외국으로 가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장 규정도 있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적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목차 보시면요. 우편물 관련한 수입통관 관련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내용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우편물로 수출하는 소액 물품으로서 과세 가격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가 가능하다. 소액 물품 등의 면세 규정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6절에 관세 환급 보겠습니다. 자, 관세 환급은 관세법상 환급이 있었고요. 환급 특례법상의 환급, 두 가지 환급이 있었습니다. 두 개 구분해서 봐두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관세법상 환급의 종류 중에 간이정액 환급 뭐 이런 것들은 환특법상 환급에 속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우리가 위약환급이라고 줄여서 얘기했던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자, 위약환급의 경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 물품은 당초에 수입신고 수리일, 최초의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1년 내에 이건 위약 물품 처음에 들어왔던 그 물품이 다시 나가는 겁니다 라고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다가 장치해서 수출시키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폐기한다라고 하면 폐기가 되어야 한다. 근데 여기 보세구역까지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이 1년인 것이고요. 실제로 수출을 1년 내에 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출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보세구역에 1년
1년 내에 들어오면 되고요. 자, 이런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위약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수입 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받는 것을 위약 환급이라고 한다. 신청 기한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 기한은 1년이 아니고요. 자, 이 사유 보세구역에 넣기까지가 1년이었고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5년 내에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 신청은 이거는 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기간,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자, 확인을 받기 위해서 보세구역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1년이고 수출은 나중에 해도 되고 그리고 관세 환급 신청도 나중에 하면 된다. 5년 내에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보시면요. 그 보세구역에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을 위약물품으로 확인받은 물품이 최초의 수출국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3국으로 나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기를 하는 경우에 미리 허가를 받아가지고 폐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 관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내용 보시면요, 수출된 물품이에요. 수출된 물품이 계약 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이에요. 처음에 A라는 물품이 수출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갔어요. 근데 이게 외국에서 계약 물품과 다르다, 계약 조건과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클레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품 똑같은 물품을 다시 한번 보내주기로 합니다. 나갔던 건 다시 이제 들여와야 되겠죠. 나중에 들여오든 어떻게 하든 아무튼 대체품을 수출할 때 처음에 나갔던 그 물품 과 이걸 대체하기 위한 물품이니까 이것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느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물품이니까 이거 나간다고 해서 그 위약 환급으로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을 했는데 그게 계약과 달라서 보세구역에서 확인받고 나간 물품에 대해서 위약 환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목차부터는 이제 관세 환급 특례법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이 환급 특례법상 환급의 정의였습니다. 수입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수출한 당사자,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환특법으로 환급 가능한 관세 등에는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거는 그 출제 확률은 조금 떨어지니까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조금 깊은 내용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1번의 환급 대상 수출 먼저 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원재료여야 하고 그리고 환급 대상 수출에도 해당이 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환급 대상 수출이 뭔지 이것들도 좀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보세 전시장에 공급을 한다라든가 5번 내용 전체 이런 것들은 다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오답의 케이스입니다. 환급 대상 수출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봐뒀는데 이런 내용들이 쓱 섞여 있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답으로 출제됐던 내용들을 구분해가지고 이게 환급 대상 수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에는 이제 환급 대상 원재료입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 동그라미 1번의 내용 쭉 보시면 뒷부분에 수출 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돼서 소모되는 물품, 그 다음에 뭐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이런 것들은 환급 대상 원재료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보세공장 원재료하고 조금 비슷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내용 보시면요, 이거 출제가 한 번 정도 됐었던 내용인데요. 수입된 뱀장어 치어입니다. 뱀장어 새끼라고 보시면 돼요. 얇은 그 뱀장어를 양식해서 수출하는 경우다. 그러면 이것도 원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수출하는 거니까 이것도 환급받을 수 있지 않나. 이거는 한번 그 소송이 걸렸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환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그 소송에서 그 결정이 났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고품 같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개별 환급입니다.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해서
오른쪽 가로 1번에 국내 구매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그 서류들이 필요한가? 일단 수입 시에 납부했던 관세가 얼마였는지 요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수입 신고서에 수입 시에 납부했던 관세가 나와 있을 수 있고요. 분할증명서라든가 기납증,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평세증 이런 것들이 다 수입세액 증명 서류들이었죠. 그 다음에 개별 환급에서는 실제로 그 수입된 물품이 얼마나 수출 물품을 만드는데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요량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출을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수출신고 필증 세 가지가 여기 앞에 괄호친 것 중에서는 이 중에 하나가 필요하고요. 소요량 계산서와 수출신고 필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납부 세액이 얼마인지를 증명받은 다음에 그 납부한 세액으로 물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걸 수출했다. 이렇게까지 증명을 해줘야 된다. 구매 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선화증권 이런 것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서류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2번 보시면 납부세액 증명제도 보시면 동그라미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양도세액 증명서에 기재된 세액은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된 관세 그리고 모든 내국세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내국세,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도세액 증명서 상에서도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내국세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국내에서 제조 가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납부세액을 증명할 때는 기납증, 기초 원재료 납세 증명서를 사용하고 제조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증, 수입세액 분할 증명서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납증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당사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다. 공급자가 발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밑에 박스 안에 보시면요. 사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수출신고일 나와 있고요. 수출신고 수리일이 나와 있고요. 환급 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환급에 사용될 수 있는 수출신고 필증은 언제까지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이거 보고 내가 이거 기간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관련된 규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부분만 떼어서 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수출 신고를 이날에 했고요. 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짜는 2021년 5월 4일입니다. 자, 5월 4일 날 수출 신고가 수리됐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환급에 사용될 수 있는 수입 신고 필증,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수출 신고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계산하실 때는 수출 신고를 했다. 어떤 물품을 그 수출 신고를 하고 나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수출 신고를 하고 나서 일단 수출은 된 거죠. 그러면 환급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즉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2년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환특법 말고 관세법상 환급은 그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었습니다. 근데 환특법에서는 그게 좀 짧아요.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수출신고 수리일인 5월 4일부터 이건 날짜를 그대로 세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되는 날 5월 3일까지 그 전날까지죠. 2023년 2년 후에 그 앞에까지 그래서 2년 내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되고요. 자, 환급 신청을 할 때 그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급 세액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수입 신고 필증은 언제까지 걸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거 수출 이행 기간이다라고 해가지고 교재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수출 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내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입신고 필증은요. 월 단위로 끊어지게 됩니다. 자, 5월 31일로부터 소급해가지고 2년 전이 되는 6월 1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 2021년 5월 30일까지 2년인데 이건 월 단위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수입했던 2년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입한 수입신고 필증을 가지고 나중에 환급 신청은 2년 내에 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장 약 4년 정도의 기간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말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전에 수입했던 물품, 그리고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입했던 물품에 대해서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이거는 그냥 말일이 아니라 일자로 세서 2년 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2년, 마이너스 2년인데 요거는 월 단위로 끊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삼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문제로 해서 이해를 해 두시면요. 수출 신고를 하고 나서 언제까지 환급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수입했던 서류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들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 자체로는 난이도가 높지만 그 과정은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로 3번의 소요량 관련돼서 내용 하나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소요량에는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은 출제가 한 번 정도 됐었던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목차 보시면 간이정액 환급입니다. 간이정액 환급은 관세청장이 그 간이정액 환급 대상을 정합니다. 세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자,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간단하게 환급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제도다. 그래서 FOB를 기준으로 하고 10,000원당 환급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만약에 환급 금액이 안 나와, 그 정액 환급률표에 그 환급액이 나와 있지 않으면요, 그 물품은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표시되어 있는 물품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기준은 FOB 기준 10,000원당 환급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비적용 대상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간이정액 환급률표는 간이정액 환급 제도는 간단하게 조금 이런 그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은 되지는 않습니다.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개별 환급으로 소요량 계산 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고요.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받지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간이정액 환급률표라고 되어 있는 건 HSK 10단위, HS 10단위를 기준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요. 5단만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개별 환급은 받을 수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중소기업도 개별 환급을 받으려고 하면 따로 신청해서 받으면 되고요. 간이정액 환급도 둘 중에 선택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중소기업은 무조건 간이정액 환급만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개별 환급을 원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제조가 일어난 물품의 경우에만 환급을 해주는데요. 제조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만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조시설은 없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인데 국내 업체다 하청을 줘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이렇게 제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 제조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요 오답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수출 화주하고 제조자 둘 중에 하나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누가 받게 되느냐? 수출신고 필증, 수출신고를 할 때 정합니다. 환급 신청자로 수출 화주를 기재하든 제조자를 기재하든 이렇게 정해서 기재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재된 당사자에게 관세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목차에 보시면 기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좀 심화 내용이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벌칙 관련된 내용들 모아놨는데요. 1번 목차 보시면 납세자의 권리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납세자 권리 현장이라는 거 공부한 적 있죠? 자, 요 내용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관세 조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근데 통지하지 않는 케이스도 물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관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동그라미 4번의 내용 참고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불복제도입니다. 오른쪽 괄호 1번부터 과세전 적부심사.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과세전 통지라는 걸 한다 그랬어요. 세관에서 이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과세를 하기 전에 말 그대로 과세를 하기 전에 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납세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과세전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보시면 과세전 통지 생략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거나 뭐 유권 해석을 변경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예외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 기간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세전 적부심사하고요.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다른 제도였어요. 과세전 적부심사는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임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행정, 심판, 전치주의라고 했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에 하나를 꼭 반드시 거쳐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요. 역시 같은 내용이에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조세심판은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전 적부심사 없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요.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관과 관세청에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세법 규정이 아니라 조세심판원 규정 따로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관세심사위원회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괄호 2번에 보시면 심사청구, 심판청구에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에 하나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고 나서 90일, 통지를 받고 나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늦으면 안 되고 이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에 결정 통지를 받은 다음에 행정소송은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쪽은 거의 다 90일 이렇게 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겠습니다. 벌칙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들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정도 봐두시고요. 이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관세 포탈죄와 관련된 내용들 다 써 있어요. 요것들 벌칙을 서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용 보고 그 제목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세 포탈죄하고 관련해서 몰수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다 틀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관세 포탈죄와 관련돼서는 몰수 규정이 없어요. 동그라미 3번에 가격 조작죄도 한번 보시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몰수 있습니다. 수출입 금지 품목을 수출 수입을 했다라거나 또는 밀수출, 밀수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범인 소유가나 점유하는 물품은 몰수한다, 뺏어온다 그랬어요. 뺏어온다. 그다음에 밀수출입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공한 물품 이런 거는 소유가 누구든지 간에 뭐 몰수를 한다든지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파괴시켜 버린다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요. 밀수출입죄 이쪽이 조금 큰데요. 저희가 징역하고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앞에 대외무역법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두 개 병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 방조한 자. 교사는 시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밀수출입을 시킨 사람 또는 그걸 알면서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던 사람, 방조한 자는 정범, 그 밀수출입죄를 정말 한 사람, 실제로 한 사람, 그 사람을 정범이라고 해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다 똑같이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범, 밀수출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성공은 못했어요. 미수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죄, 밀수출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밀수출입죄의 경우에는 이제 몰수, 추징 같은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뭐 통고 처분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해서 내용도 최근에는 좀 뜸한데요. 전에는 좀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좀 뜸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절에 HS 품목분류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자, 1번 목차에 HS 품목분류 원칙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에 품목분류 시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부류, 그다음에 소호의 주이다. 그 소호주는 일부에만 있기 때문에 부하고 류의 주가 효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 부류의 표제 제목은 법적 효력이 없다. 참조의 편의상 그냥 보기 편하라고 만들어 둔 거다. 호의 용어까지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부류의 주와 호의 용어 이렇게 세 가지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는 부류, 그 다음에 부류의 주가 그 효력을 가진다 그랬죠. 부하고 류에 설정이 되어 있고 호에는 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류의 주와 호의 용어. 류의 표제는 류의 그 제목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호의 용어,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랬는데요. 수입되는 상품의 품명과 일치한다. 호의 용어도요, 대표 품목만, 대표 제목만 써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수입 물품의 상품명 물품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100가지에 해당하는 물품이 하나의 호에, 제목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 보시면 HS 분류 체계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HS는 UN 회원국에서 발효되고 있는 게 아니라 HS 협약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HS 협약의 체약국에서 발효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주는 효력이 있다. 이거 몇 번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보시면요. 기본 관세율은 6단위 기준, 소호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HSK는 10단위까지였는데 기본 관세율하고 잠정 관세율이 6단위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거기에 6단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의 HS류가 결정되면 관세율도 결정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죠. 류는 2단위라 그랬어요. 기본 관세율은 6단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호까지 결정이 되어야 기본 관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에 통칙 나와 있는데요. 통칙의 내용도 조금 길긴 하죠. 그런데 이거 이제 가끔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출제 확률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많이는 출제는 안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칙 1부터 6까지가 있었어요. 근데 통칙 2에는 A, B 두 개가 있었고요. 통칙 3에는 사실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칙 4까지, 1부터 4까지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고 5하고 6은 순서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재료가 혼합된 물품의 품목 분류는 가장 최종호에 분류한다가 아니라 통칙 2에 B하고 통칙 3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 통칙 3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최종호에 분류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 규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통칙 2B와 3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순차적으로 여러 규정을 좀 적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시면요. 미조립 분해 물품의 적용 범위 단순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되는 거다. 절단, 용접 이런 것들은 단순한 조립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동그라미 6번 보시면 둘 이상의 호에 분류가 가능한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율이 높은 그 호에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호에 분류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한번 보시면요. 미완성, 불완전, 미조립 물품의 분류 원칙이라는 건 있지만 조립 완성 물품의 분류 원칙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내는 경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목차 보시면요. 품목 분류 사전 심사입니다. 관세청장에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관세평가 분류원에 이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관세평가 분류원에 신청을 하는데 내가 수출입하려고 하는 물품에 HS 코드를 모르겠다, 헷갈린다라고 하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제조자 이런 규정은 없고요. 이런 게 오답이 나오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답 요거 일부러 넣어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수출입을 하려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외국에 있는 당사자도 할 수는 있어요. 관세사 등이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받아두면 유효 기간은 3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 과정에서도 다 3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석 수수료도 3만 원 해서 품목분류 사전 심사 관련해서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제 9절에 FTA 관세 특례법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목차에 FTA 특례법 해가지고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FTA 관세 특례법에 그 정의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고요.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FTA 특혜세율은 관세법에 우선해서 적용을 하지만 1순위 관세 율은 그걸 먼저 적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순위하고 2순위 사이에 끼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협정관세, 동그라미 3번에 FTA 양어세율 이런 용어들 정의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FTA 양어 관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입 신고 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수입 신고를 하는데 원산증명서를 갖추지 못했다거나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지금 CO가 없다, 원산증명서가 없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을 내고 그냥 통관을 한 다음에 나중에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을 해가지고 돌려받으면 됩니다. 사후 신청 적용해서 환급 받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목차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동그라미 1번의 직접 운송 원칙, 뭐 2번의 완전 생산 기준, 3번의 실질적 변형 기준, 뭐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한 번씩 다시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실질적 변형 기준 중에 A, 동그라미 A에 3번 변경 기준이 있는데요. HS 코드, 해당 물품, 완제품의 HS 코드와 물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품목 번호가 일정 이상 다르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 HS 코드가 달라지게 된 과정, 그 제조 과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근데 여기서 모든 원산지라고 하면 틀리고요. 해당 국가의 원래 한국산이었어요. 원래 한국산이었던 물품은 이거 3번 변경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원래 한국산이니까요.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고요.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가 변경되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재료의 품목번호가 변경되어야 한다라면 틀린 말이 되고요.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만 변경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입된 원산지 재료, 그 다음에 완제품의 HS 코드가 2단위 변경 기준이다라고 하면 change of 챕터가 호였죠. 2단위 호. 그래서 앞자리 따서 CC라고 하고 4단위 변경 기준을 change of tariff 헤딩이 4단위였죠. 그래서 CTH 이렇게 약자를 쓰고 6단위 변경 기준을 타립 서브 헤딩, 소호를 서브 헤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CTSH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 이름을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 예로 들어있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소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he minimis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3번 변경 기준하고 관련이 있는 제도다. 부가가치 기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불인정 공정 충분 가공 원칙이라고도 하고 단순 가공을 한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차 보시면 서류 발급, FTA와 관련된 발급하고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고 하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소액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로 제출 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괄 원산지 증명서, 동일한 물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그때그때 계속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발급해 놓고 1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포괄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 이건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요. 한 EU FTA는 포괄 증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한 EU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여야만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6,000유로 이하의 경우에는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 내용 봐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 한미 FTA에는 예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자율 발급이라고 해도 해당 물품의 생산자, 수출자가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미 FTA의 경우에는 수입자도 발급을 할 수가 있도록 유일하게 한미 FTA에만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 발급인데 원산지 증명서 서식이 권고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서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 기간도 4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FTA는 아시아에 속하는 국가들 다 포함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인도까지 포함시켜서 전부 다 아시아 쪽에서 아시아 쪽의 FTA는 전부 다 기관 발급,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자율 발급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FTA 관련해서 서류 보관 기간은 전부 다 5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마찬가지로 5년 생산자도 관련된 서류들 5년간을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시면 원산지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걸 포괄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원산지 확인서 또는 포괄 확인서, 이거는 국내용 CO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거래를 할 때 이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원산지 확인서라고 했어요. 원산지 증명서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걸 발급해줘서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데 기초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류입니다. 자, 4번 목차 보시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있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원산지 증명서를 포괄 발급하는 거하고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동그라미 4번에 앞에서도 봤던 한 EU FTA 경우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의 경우,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여야 한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 부호가 기재가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에도 혜택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가장 큰 혜택은 동그라미 4번의 한 EU FTA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목차 보시면요. 원산지 검증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요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이게 양이 상당히 깁니다. 양이 좀 많고 외울 내용도 많은데요. 여기에서 참고로만 좀 한번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미 FTA의 경우에는 직접 검증이 원칙인데 섬유류, 옷 같은 거, 의류 같은 거나 뭐 그 천 같은 거, 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되어 있다. 이런 정도만 좀 봐두시면 요 한미 FTA 정도만이라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의 서머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텍스트가 굉장히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다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찝어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부분,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 3편의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법 규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딱딱한 법 규정으로 이렇게 써 있는 텍스트가 잘 안 읽힌다. 나는 이거 좀 잘 맞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게 법 규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서 모호한 이런 표현의 문장은 출제되지 않으니까 딱딱 잘 떨어져서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 후자의 경우라면 나는 이런 법 규정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이런 문장들이 좋다라고 하시면 지금 드린 서머리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의 기출되었던 내용들과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 그리고 오답으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쫙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생각보다 고득점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나는 이쪽 부분은 조금 나랑 안 맞아서 많이 보기 싫다라고 하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출제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걸 한꺼번에 다 외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하고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문제 풀다가 좀 헷갈릴 때 요게 이제 어떤 소스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이제 모아놓은 내용들이니까 기출 문제 풀면서 이 서머리의 내용들 같이 옆에 놓고 확인하면서 메모할 거 더 있으면 더 하시고 기출 문제에서 많이 이렇게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은 이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지워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고득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